60세 이상의 독신 여성과 결혼한 후 저는 이전에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과 재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압박감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육체적인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기의 과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영원한 떠남과 같은 상황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로운 삶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일까요? 이러한 이유로 재혼은 많은 노인들에게 우선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아 행복하게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내심 부족이나 사소한 다툼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우입니다. 현재 제 생활은 꽤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건강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매일 운동을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 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교사로서 완전히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지만, 저는 지난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제 마음속에는 쉽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평온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 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년에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저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빈집에서 적막함에 잠식되었고 자녀들이 가끔 방문할 때만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요함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저녁에는 술 한두 잔으로 기분을 달래고 주말에는 공원 산책을 즐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유로운 시간들이 때때로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약 5년 전 저는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외로움은 저를 지치게 했고 남은 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와 또래의 여성들을 몇 명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몇은 과거 직장 동료였고 일부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 어떤 관계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저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았고 저 또한 일부 여성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남이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중 2명만이 좋은 인상을 남겼고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1명은 친척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출신이 아니었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만나기 전에 제 가족들은 그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살림을 잘하고 상냥하며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소개 덕분에 저는 그녀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이상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저를 다소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제가 새로운 손님이 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처음에는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발전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거리감 없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약 6개월 동안 함께 지냈고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너그럽고 무심한 성격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녀가 제 고인이 된 아내가 손수 만든 이불 커버를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이불 커버는 제가 항상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크게 화가 났고 우리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성은 경제적으로 꽤 안정된 상태였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며, 몇 차례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재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관리에서부터 생활비 지출까지 마치 사업 계약을 논의하듯 세세하게 따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를 당황스럽게 했고, 결혼에 필요한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58세의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이 없었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옛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잘 통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외모와 상냥한 말투는 저에게 신부를 처음 만나는 듯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상황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젊은 시절에 사기꾼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는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병을 앓았고,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부모님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플 때도 약이나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겪은 고생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외로운 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황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관계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제적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58세가 된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주로 프리랜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가주택이 없었고, 오랜 기간 저축한 돈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에 몇 차례 방문했고, 올 때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는 만족감을 느꼈고,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함께 사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던 그녀는 공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큰 도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지 못한 차이점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별도의 방을 요구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제가 여전히 깨어 있거나 대화를 더 나누고 싶어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우리가 실제 부부가 아닌 그저 한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함께 자는 것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었고, 그 습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만 그녀의 생활 방식에 맞춰야 했고,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무력감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그녀의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노크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녀는 오전 9시가 지나서야 방에서 나왔고, 나올 때도 간단하게 아침 사러 갈게요 또는 운동하러 갑니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계획해 놓고 철저히 그 일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요리를 할 때도 자신만의 일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생활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청소와 요리를 잘했지만, 그 규칙적이고 폐쇄적인 생활 방식은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점점 잃어갔고, 우리 사이에 정서적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내포된 의미가 가득한 그녀의 말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 번 저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제 자녀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준비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저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오잖아요?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녀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설득하며, 당신은 내 아내니까 우리 모두 같이 식사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불편해요. 당신은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제가 더 말을 붙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깊은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5달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게 좀 익숙해졌나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날 저녁, 평소처럼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소외감을 느낀 저는 결국 솔직하게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는 건가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평생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감정을 깊이 찌르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결국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 사이의 벽을 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의 거리감과 단절감은 저를 점점 더 아프게 했고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결혼이 안정감과 동반자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편안함을 주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생활 방식, 습관, 사고방식의 차이는 우리 사이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려 했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시도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틀을 고수했고, 저는 집 안에서조차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내면의 피로감과 답답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단지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기대는 점점 실망과 좌절로 변해갔습니다.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인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변화와 조화를 향한 의지가 필요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런 조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슬프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내려놓음으로써 저와 그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노년의 재혼, 결정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연금이나 저축과 같은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은 새로운 결혼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월 연금 수준과 그 수입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를 특히 중시합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부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정할 때 재정적으로 안정된 배우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정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안정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결혼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신체 건강, 행복한 결혼의 기초. 건강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의 결혼과는 달리 노년기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건강 문제를 간과한 채 결혼을 결정하면 향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의료비는 매우 크고 수년간 저축한 자산조차도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료비용 급증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양측의 건강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건강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더 큰 후회를 남기기 전에 멈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간병 책임입니다. 만약 재혼 후 배우자가 병에 걸린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그를 돌보는 간병인의 역할을 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역할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병상에 누운 자식도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가족조차 병간호가 쉽지 않은데 혈연이 없는 재혼 관계에서는 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압니다. 이러한 소진 상태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난과 압박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아있기로 결심한다면 남은 삶이 희생의 연속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간병인이나 가정부처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행복한 가정은 사라지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격과 올바른 인품 행복의 기초를 쌓는 열쇠. 노년의 결혼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정신적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평온함은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로와 이해를 기대하며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은 정신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나치게 통제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의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시하며 통화 후마다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면 자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각자의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하고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그러움, 이해심,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성격과 인품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신중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결혼을 지키는 열쇠. 재정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이며 특히 재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각자 이전 가정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돈과 자산 관리에 대한 의견 충돌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자산을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모든 것을 자녀에게만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심과 불만을 낳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행복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공정한 태도를 보이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남녀 모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재정적 의존 없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는 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건강 상태. 상대방의 건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여 미래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격과 인품 온화하고 성숙한 성격의 배우자를 선택하여 폭력이나 과도한 통제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3. 돈에 대한 가치관, 재정적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유지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를 찾는 과정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조화, 존중, 그리고 진실한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글이 노년 재혼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며 사랑과 평온함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요.